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98쪽에 보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고 나오죠. 자,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는 이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아니기 때문에 이론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이론은 제가 문제는 안 풀어줄 거예요. 이론 설명을 잘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 뒷단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여러 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요거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 체계라고 하는 거죠. 자, 98쪽에 우리 재무 보고를 위한, 그게 기업에서 우리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냥 막 보고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체계화되게끔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회계 처리를 할 때 결과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다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회계에 관한 어떤 그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A라는 사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야? B는 이렇게 해야 돼. C는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 시켜놓은 거야. 그게 개념 체계예요. 그래서 개념 체계는 회계 원칙은 아니에요. 회계 원칙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토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회계 이론이다. 회계적 이론을 말한다.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회계 원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회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회계 기준 KIFRS라고 하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K,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계 원칙을 만드는 기관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회계 원칙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우리 법을 제정하는 곳은 국회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한 재정기관이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회계에 관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면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요.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자, 여러분들 프린트 다 받았죠? 거기다 이거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얘네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해. 만드는 일을 해. 그게 재정이에요. 재정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 기존의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기존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은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회계 환경이 바뀌면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자꾸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정하는 일을 해. 개정. 알겠죠? 개정. 한 번 정해지면 그 정해진 원칙이 불변의 원칙은 아니거든요. 환경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개정하는 일을 합니다. 개정. 재정과 개정은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이 법이라는 게 기업회계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A, B, C, D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면, 자, 감가상각이다. 그럼 감가상각 방법이 한 가지라면 너도 나도 다 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좋아지죠.
왜? 똑같은 방법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감가상각에 정액법이라는 것도 있고 정률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연수학계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A는 정액법을 하는데 똑같은 걸 B는 정률법을 한다고 해봐. 그럼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급적 회계 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시켜주는 일을 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의 수, 이거를 뭐 한다? 축소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된 이 기업액의 기준, 기업액의 기준을 보고 실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없다. 내용이 없다. 그럼 이때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작성자, 다시 말하면 경영자가 회계 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 여기에 없는 것은 우리 기업에 맞게끔 회계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또는 여기에 없는 것은 관습에 따라갈 수도 있다. 관습. 관습이 무엇인지 아시죠? 관습, 관행. 아주 오래전서부터 공공연히 회계 원칙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회계 원칙으로 도출된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관습적으로 쓴 겁니다. 그걸 관습 그래요. 이 관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관습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습이 있어요. 관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성. 여기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보가 중요하면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아주 사소한 거는 그냥 생략할 수 있다. 예, 그게 중요성이에요. 그게 관습이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습이 이런 관습이 있죠. 어떤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 금액을 이론까지 다 써줘요. 단위를 이론까지 다 써줍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금액을 정할 때 1000단위는 잘라버려요. 생략. 어떤 회사는 10,000단위까지 자르고요. 100만 단위까지도 막 잘라내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만 단위가 뭡니까? 그냥 1000만 단위까지 다 잘라버려요. 그냥 억 단위만 표시를 하죠. 왜? 분기별 영업이익이 조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는 몇 조, 몇 천, 몇백, 몇십, 억 단위 보고를 한다고. 다 잘라내고. 예. 근데 이 자르는 것도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까지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성, 관습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1000단위는 그냥 보고 안 하고 잘라서 보고했다. 그러면 그건 1000단위 잘라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이거는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성. 그래서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걸 보수적이다 그래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데 이 A라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하나는 A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A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100원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B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150원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근데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 둘 다 우리 기업에게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인정하지 않는 걸 쓰게 되면 그건 부적절한 방법이죠. 그런 경우는 아니고 둘 다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자, 둘 다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이 방법 쓸 거야. 어떤 사람은 난 이거 쓸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보수주의는 우리 기업에게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영자에 의해서 이익이 조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보수적이다 이 얘기는요. 가급적 우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좀 튼튼하게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튼튼하게 하려면 감추는 거죠. 기업의 재무 상태를 조금 감춰 뒤로. 이해갔습니까? 뒤로 감추는 거예요. 이익이 났는데 이익을 조금 낸 것처럼 감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조금 낸 것처럼 감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유출되는 현금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세금도 조금 덜 낼 수 있고 배당 압력도 좀 덜 받고 그러면 재무구조가 튼튼해지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이익을 부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보수의 반대가 분식회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분식회계는 있지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익을 부풀려는 거예요. 이익을 부풀리는 게 분식이라 그래요. 알겠죠? 예. 분자가 하장분자, 하장한다는 뜻이야. 속내를 감추고 감추는 거죠.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보수적이다 그러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하게 하자, 안정성 있게끔 하자. 그러려면 어떡하냐? 이익을 적게 하자. 그러니까 자산은 가급적 과소계상해주고 부채는 가급적 과대계상하고 수익은 가급적 적게 하고 비용은 가급적 많이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순이익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표시하는 걸 보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업종별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관행.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가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겠죠. 그럼 정보 이용자는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에서 그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작성해서 보고한다면 정보 이용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 작성된 것을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 감사인 제도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정부가 이 기업마다 다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지를 감사를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정부가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계감사 제도, 공인회계사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거릅니다. 예. 뭐 합니까? 회계감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회계 외부감사.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해 주죠. 그러면 감사할 때 뭘 감사하냐? 부정을 감사해.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제대로 됐는가를 감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회계감사입니다. 이렇게 회계감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의견을 내야 돼. 공인회계사가. 이 재무제표는 어떻다라는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정보 이용자들이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이 4가지 의견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첫째, 감사해봤더니 재무제표가 대부분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됐다. 잘했다. 그러면 그때 내는 의견이 적정 의견이에요. 적정 의견. 그때 내는 의견이 뭐라고요? 적정. 이 재무제표는 적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감사해봤더니 대부분 다 작성이 잘 됐는데 일부 위반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반한 부분이 크게 정보 이용자에게 뭐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반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위반이다. 근데 그 위반 때문에 그 위반으로 인해서 적정 의견은 줄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위반 때문에 뭐 더 나쁜 걸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주는 의견이 한정 의견이에요. 한정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정 의견은 위반이 있는 거예요. 위반이 있지만 그 위반이 어떻다? 사소한 위반이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위반일 때는 한정을 준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자, 일부 위반이 있는데 그 위반은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다. 그래서 이 위반을 위반한 상태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이 되면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오도할 수 있다.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심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정 의견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 재무제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는 거죠. 그게 부적정 의견입니다. 부적정. 적정치 않다라는 거죠. 부적정 의견.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요거 2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게 헷갈리잖아요, 2개.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재무제표가 심히 왜곡돼 있다.
심의 왜곡돼 있다. 이거는 의견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심사했더니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그랬을 때는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안 냅니다. 의견 거절. 자, 근데 이 의견 거절은요, 그냥 막 의견 거절을 하게 되면, 남발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상장 기업이라면 상장이 폐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상장 폐지가 되면 주식이 빵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견 거절은 아무 때나 내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의 경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요, 감사인은 기업가는 독립적인 제3자이어야 한다. 독립성의 결여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죠? 우리 기업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봐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독립성의 결여가 되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독립성의 결여가 발생하면 의견 거절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감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돼 있어야 돼.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렵다. 증거 자료가 없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의견 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이 되면 그 정보 이용자들은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겠죠?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정보를 우리가 유용한 정보로 이용한다. 이때 이 유용한 정보가 곧 회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 재무제표는 항상 우리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시 실무진은 개념 체계를 우선하지 않고 회계 원칙을 우선해 작성하는 거야. 만약 개념 체계와 회계 기준이 원칙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상충이라는 건 뭐야? 서로 안 맞는다는 거잖아.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실무는 개념 체계에 따라서 실무를 해야 되냐? 아니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실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때는 실무는 무조건 회계 기준에 따라 실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어떤 경우라도 회계 기준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실무는 무조건 개념 체계에 따라 실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자, 개념 체계에 대한 위상이에요. 개념 체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불특정 달성이죠. 의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시켜 줍니다. 개념 체계 위상이야. 개념 체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그 재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정립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닙니다. 개념 체계하고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회계 원칙이잖아요.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 이거는 원칙에 정해져 있는 거야. 개념 체계가 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다시 말하면 실무하는 데 있어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정하고 있지 개념 체계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면 안 된다.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알겠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럼 개념 체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 개념 체계가 만들어진 목적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계라고 하는 직업을 사용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맨날 밥만 먹으면 회계할 거 아니에요. 회계에 대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계적 일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념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세 가지 집단이 있어요. 첫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괄된 개념에 기반해서 우리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특정 거래나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대. 그러니까 실무를 해야 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괄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까 그랬죠.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경영자가 우리 기업에 맞게끔 회계 정책을 정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개발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자가. 알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이해관계자, 우리 기업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결국 다 뭐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체계는 회계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 회계를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념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체계에 대한 목적은 이제 그거고 일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일반 목적은 뭐라 했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 했잖아요. 해봤잖아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우리 맨날 했던 거 아닙니까?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그래요. 주요 이용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요 이용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무정보는 뭐라 그랬죠? 재무정보는 물론 재무제표죠.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목적이다. 기본이다. 이거 기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첫째,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뭐예요?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에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은 부채, 채권자의 청구권, 자본, 소유주의 청구권, 자산부채 자본 및 그러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재무 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줘야 된다. 도움을 준다. 두 번째, 보고 기업의 재무적 강점. 재무적 강점은 자산이야. 재무적 약점은 부채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산과 부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그게 일반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도움을 준다. 이건 우리 많이 들었던 거죠. 예, 이것이 곧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회계의 목적은 결국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근데 그 유용한 정보는 어떤 정보냐? 자산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도 줘야 되고 그러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도 줘야 되고 또 재무적 강점이 뭐고 재무적 약점이 뭐고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에 관한 예측에 관한 정보도 줘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청구권 변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한계. 유용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장점, 좋은 점, 한계점은 약점. 재무보고서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약점도 있다. 한계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누구야? 이 사람들? 계속 나올 거야. 이 사람 이름이요. 주요 이용자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문에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럼 틀리는 거죠. 제공하지도 않고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만 주느냐? 돈에 관련된 정보만 주는 거예요. 돈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 주고요.
그리고 재무보고서는요, 과거 정보를 주는 거죠. 미래 정보를 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대한,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사용에 대한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목적이, 자, 우리 기업의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이사. 이 사람이 얼마나 경영 능력이 좋은지, 예? 우리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준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기업의 자산은 한정적이에요, 비한정적이에요? 그렇죠. 자산은 한정적이에요. 모든 기업은요, 자산은 한정적이에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정적이죠. 그러면 한정된 자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누구의 책임이야? 그건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정된 자산이 1,000원이야. 그럼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 목적이라는 거죠. A라는 기업은 1,000원을 갖고 뭐 했어요? 아, 이거 1,000원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 준다더라. 그래서 1,000원을 다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그래서 이자를 받아 먹었어. 이런 기업이 있고, 이 경영자는 안정적인 경영자,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또 어떤 회사는 똑같은 1,000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500원은 투자를 했어요. 땅 사고, 또 주식에도 투자하고, 나머지 500원은 조금 안정적으로 은행에 예금하고. 자, 그랬더니 어떤 회사가 더 수익을 극대화시켰나요? 똑같은 돈 가지고. 이 회사죠? 그럼 이 회사의 경영진은 어떻게 해요? 한정된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다? 재무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보고는 언제 합니까? 1월 1일 날, 여기가 12월 30일 날, 이때 보고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고하는 자료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한 성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하는 거는 우리 기업이 앞으로 얼마짜리야,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성과를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기업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작성했던 이 재무제표가 우리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보면 우리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틀린 거죠. 네 번째, 자,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누구야? 주요 이용자. 이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돈 대준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와서 정보 내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를 받죠?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그날 딱 보고해 주는 거예요. 하루만 딱. 이해 갔죠? 보고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는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 이 얘기는 기업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날, 다시 말하면 정기 보고하는 날, 그날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따라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목적 대상은 주요 이용자지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 경영진, 이 대표이사, 경영진은 일반 목적 보고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경영진은 기업의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영진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부수적 이용자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5번입니다.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얻을 수 있어. 수시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6번 회계기준위원회, 아까 설명했죠. 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최대 수요, 다수의 주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에게 기준을 만드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기준을 만든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최대 다수의 주요 이용자를 위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7번. 요거 중요합니다. 7번은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재무제표에 예를 들면 봐. 여기 재무제표야. 현금이 100원이야. 그러면 이 금액은 추정치야, 정확한 금액이야. 그치? 이걸 금액치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재무제표는 다 금액이 다 대부분 다 정확한 금액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금액인데 이게 정확한 서술도 있지만 상당 부분 추정치가 들어가 있는 게 많아. 추정치. 무슨 말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손실충당금, 이거 추정에 의해서 계산하야 돼요. 손실충당금 추정이거든요. 그죠? 감가상각도 추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감가가 뭐 그냥 정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감가상각도 그냥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치로 감가를 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면 그게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그리고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개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는데 우리 문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교재 100페이지 봅니다. 100쪽의 문제 1번입니다. 자, 100쪽의 문제 1번.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위상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괄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뭐 하는데? 재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맞죠? 이게 개념체계의 목적입니다. 2번은 자,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을 적용할 기업회계 기준이 없대. 그러면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이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 미술치고요.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괄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 준다. 아까 그랬죠? 도움을 준다. 맞아요. 세 번째, 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죠? 도움을 주면 맞는 거예요. 4번.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 회계처리 방법의 수. 대체적이라는 얘기는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되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극이 확대 동그라미치고 X. 확대가 틀린 거죠. 확대는 늘리는 거잖아요. 그 늘리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시킨다 그랬죠. 축소시키는 일을 해요. 왜 축소를 하죠?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시키면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비교를 할 수가 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대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축소. 학대를 축소라고만 지어주면 돼요. 그 뒤에는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중요한 거니까 별표시예요. 5번은 중요합니다.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다. 맞아요.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랑 다르거든요. 따라서 개념체계의 어떤 내용도 회계 기준이나 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맞아요. 우선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우선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는데요. 예, 아까 우리 의견, 종합 의견 거절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보겠습니다. 자, 110쪽입니다. 110쪽에 예, 외부 감사했을 때 의견 표명이에요. 자, 5번. 현행 기업회계 기준상 표명될 수 없는 감사 의견.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적정, 그렇죠?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답은 5번이죠? 5번에 수정 의견이라는 거 없어요. 수정 의견은 없다. 그 다음 6번. 자, 감사 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대요. 감사 증거를 획득 못하면 감사 못하지. 어떻게 감사해? 지금 뭐 도산가? 못하죠. 그럼 이때는 감사인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죠? 의견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의견 거절이죠. 예, 7번입니다. 7번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자,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겁니다. 1.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당연한 거예요. 감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신뢰도를 높인다는 거죠. 두 번째,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왜곡 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의견 거절이 아니라 한정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맞죠? 한정 의견입니다. 부적정이 아닙니다. 한정. 자, 세 번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 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경영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독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독립적이라면 봐주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4번. 재무제표가 중요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정 의견이다. 맞죠? 그럼 5번이 틀렸어. 왜 틀렸을까? 감사 대상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진이 감사인의 도움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하지. 감사인이 도움을 줘갖고 작성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 못하게. 그러니까 감사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도움 없이 작성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주석 작성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예 안 되지. 주석도 재무제표인데. 그죠? 주석도 감사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죠. 예.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작성해야 돼. 그래야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5번이 틀렸습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알겠죠? 감사인의 도움을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받을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자, 그 옆에 보세요. 옆에 111쪽에 보면 111쪽에 기출 및 예상 문제로 완벽 학습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안 풀어줍니다. 이게 지금 몇 번까지 있냐면 아마 20번까지로 돼 있을까? 예? 20번까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풀어야 돼요. 이거는 이론 문제는 제가 막 읽어주고 푼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읽고 천천히 읽고 왜 틀렸는지 그거를 다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뒤에 해설이 다 있어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1번 보세요. 1번에.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잖아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주요 이용자.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의 자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수익을 얻느냐 하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이다. 그 경영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다했느냐를 알려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고.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맞죠? 가장 중요한 거죠. 3번.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정보 이용자요. 마찬가지로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이게 틀렸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경영진은 일반 목적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존하지 않는다. 왜? 경영진은 내부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맞고. 5번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랬죠? 그래요.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한번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잠깐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